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지심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한순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옥고를 치르고 해직을 당한 많은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직 언론인을 모시고 그들의 언론자유 투쟁의 이야기를 들어본 민원연 구석 1열. 그 현장을 함께 느껴보시죠. 바로 이부영 선생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1987에서 그 실명 이부영으로 영화배우 김의성 씨가 그 선생님을 연기 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김의성 씨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나보다 더 잘생겨서 좀 삶이 났고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참 잘해요. 시간 안 나게 참 잘했어요. 우리 회원들 말이 싱크로율 거의 95%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유명한 선생님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슬림하시다고 할까 그것 빼고는 정말 비슷한 이미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미통령 사무처장으로 1986년 5.3 인천항쟁 배후주동 혐의로 영등포수 교도소에 수감 중이셨습니다. 여기서 박종철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된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를 만나서 이들을 통해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 사실을 영화에서 설경구 씨가 연구했던 김정남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통해서 폭로하게 됐는데요. 이때 상황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영상에 이부영 선생님 관련된 모습이 조금 더 있지만 일부러 직접 들으려고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축약했거든요.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고문경찰관들을 직접 만날 수 없죠. 저는 그 영등포 교도소에 우연치 않게도 제가 그 75년에 첫 번 징역을 갔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했던 그 안유 지금 보안계장이나 전병용 또 한재동 두 사람을 합쳐서 한병용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데 그분들이 영등포 교도소에 와 있었어요. 참 그 몇 차례 적은 감옥을 들락달락 하는 동안에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다. 저보다 나이들이 다 아래에서 저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걸 그분들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지 않고 제가 어떻게 그 경찰관들 그 사람들도 갇혀있고 나도 갇혀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에 관해서 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고 같이 나라 걱정을 하고 우리는 그런 분들 그때 민주교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동지였어요. 감옥 밖에 나오면 또 같이 막걸리 소주도 마시러 다니고 지금까지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동지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취재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모르는 거를 그분들이 알아서 예를 들면 아까 그 강진구 교도관이 아버지 면회 와서 나누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 면담하는, 그 면회하는 쪽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때 오늘 이 사람들 나가서 무슨 얘기 나눴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얘기를 취재를 해서 저한테 갖다 줘요. 저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직도 해직 기자라는 언론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했죠. 네, 그럼 1987이 2017년 12월 27일에 개봉하고 무려 720만 명의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사전에 그 이봉 선생님께 그 영화 제작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교감이 좀 있었는지 짧게 좀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영화 만든다는 얘기 들었고 거기 나와서 뭐 얘기하라고 해서 가서
극장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 토크쇼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그 영화를 보면서 세월이 한 30년 넘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감옥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가서 폭로가 돼서 제대로 그 유월항쟁까지 발전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장 일이 벌어질 때는 이런 일이 밖에 알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대로 잘 되질 않아서 역추적을 당한다면 난 꼼짝없이 이 안에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이 남영동에 또 끌려가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뭐 지내놓고 나니까 다 아름답게만 생각이 되더군요. 그 사실 앞에서 보신 영상은 잘 아시겠지만은 영화 전체 내용 중에서 기자와 그리고 잠깐 언급되는 보도 지침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편집한 20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보도 지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원연과 보도 지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1980년 9월에 당시 언론협의회 이름이 당시엔 민주언론협의회였는데요. 그때 말 특집보를 통해서 보도 지침 무려 688건을 폭로하게 됩니다. 아주 세계적인 언론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뉴스였는데요. 그때 신원모 선생님께서 보도 지침 때문에 옥고도 치르시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잠깐 소개됐던 보도 지침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가 보도 지침에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보도 지침 폭로가 우리 한국 역사에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함께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도 지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주역을 담당한 김태형 선생이나 김지현 선생이 나와서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태형 선생은 이 세상을 떠나서 작고하신 분이고 김지현 선생 대신에 말 못하는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도지침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 기관인 홍보정책실에서 거의 매일같이 각 언론사에 보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내려보낸 보도 통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는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실어라, 어떤 내용으로 실어라, 어떤 기사는 도저히 실으면 안 된다, 빼라. 그래서 이런 보도의 방향과 내용과 보도의 크기 이런 걸 세세 해가지고 각 언론사에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그게 이제 보도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1986년 3월 10일자 보도 지침인데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강론 중에서 개헌에 관한 내용은 빼고 그 기사를 일단 기사로 취급하라 하는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85년 11월 29일자에서는 시외 버스 요금이 몇 퍼센트 올랐다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X가 얼마 올랐다는 것만 쓰지 몇 퍼센트라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86년 7월 그 부천서 유명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성폭행 사건을 그냥 성폭행이라고 하지 말고 부천서 사건으로 쓰라고 이런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김대중 사진을 찍지 말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보내요. 또 하나 웃기는 대목은 전두환이 해외 순방을 하는데 비행기 안에 일부러 타산 정혁용 선생의 목민심서라는 책을 갖다 놓고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씌울 때 목민심서라는 대목이 책 이름이 잘 보이도록
눈길을 끌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보도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예. 보도지침 그 자료를 보면은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대통령의 뭐 치사 내용을 일반 토부를 실어라. 어떤 기사는 사회면에 3, 4단으로 실어라. 보시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국일보 기자였던 김지원 선생을 통해서 오늘의 민원협의를 받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언협의 간부들은 마치 보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태웅 선생의 표현을 들으면 보물을 얻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당시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고는 이렇게 신문이 똑같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사실은 이제 폭탄이라고 우리는 봤는데 보물이면서 폭탄이라고 봤는데 이걸 터뜨리기로 한 거죠. 이 보도지침의 정체와 보도지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탄압했는가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니까 국민들은 아주 경악을 했죠. 이런 보도지침 때문에 신문이 똑같았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한국 언론의 정체를 정말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져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큰 타격을 입었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영화에서 그 당시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 특종을 터뜨리게 된 계기가 사실은 보도지침 폭로가 없었으면 그조차도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 신문사들은 여전히 전두환 정부의 그런 꼭두각시로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당시 상황, 영화 속 상황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한번 상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독재 정권이 언론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탄압을 하면은 언론에 몸담고 언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한 게 아니 저항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싫어하면 씻고 빼라고는 뺐고. 그런데 당시에 그 언론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어요.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중요한 뉴스는. 머리 기사도 똑같고 위치 기사를 배치한 것도 똑같고. 예, 그러면 유승열 선생님께 여쭤보려는데요. 사실 여쭤보기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면 오늘 나온 이 고문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그 월간지 이프에 전에 기고하신 글이 있는데요.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군사독재 시절에 고문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문기술자로 아주 악명 높은 이근한에게 혹독한 고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잡혀가신 이유가 민원전의 초대 사무국장이시고 오늘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김태웅 선생님, 저기 사진 있네요. 여기가 유승열 선생님이시고요. 그 옆에 김태웅 선생님이세요. 예, 김태웅 선생님을 숨겨주는 그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끌려가셔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987을 보실 수 있었을까?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전 못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가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회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87 영화는 잘 봤어요. 사실 저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잘 봤는데 정지영 감독이 만든 남영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출연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요. 1980년
5.18 사태로 인해서 그 직후에 그 계엄이 확대됐는데 당시 한국기자협회 회장이던 김태형 선배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이냐 매일 밤에 TV로 그 한 10명 지명수배 당한 사람들이 TV에 맨날 얼굴로 나오던 그 시절이었는데 바로 그 선배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신처, 은신처를 소개해달라는 그래갖고 이제 친구 화실에 제가 김태형 선배를 숨겼는데 그때 제가 숨겼던 이유는 저는 그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기자라는 직업도 그렇고 하나의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 역사에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느닷없이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던져졌다는 그런 그 느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지금. 그래서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숨겼었는데 또 거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채널도 없었고 고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는 그런 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7월 17일 날 제헌절이라 제가 날짜도 기억을 합니다. 7월 17일 새벽에 이제 집으로 들이닥쳐갖고 안대를 씌우고 이제 어딘가로 갔죠. 저는 그때 남영동인지도 몰랐고. 근데 아까 그 박종철 분이 이렇게 욕조에 목 집어넣잖아요. 넣었다 뺐다 그런 것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먹질 못하니까 강제로 또 무슨 약을 먹이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그게 무슨 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양제라면서 무슨 그 당이정 입힌 그런 약을 2알을 줘서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물고문을 당했는데 난민전에 이재문이 죽어나간 방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딘가로 옮겨갔는데 가운데 칠성판이 있고 이렇게 버클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우라고 그래갖고 육중한 사람이 올라타더라고요. 그게 그날 그 사람이 이근환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리고 물고문을 당하고 제가 다 토했어요. 다 토했는데 약이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토하는데 그 변기에 그 검붉은 액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놀래갖고 너 죽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고 그 자리에서 의사를 수배해갖고 육군 사령부인가 젊은 의사가 와갖고 제가 보는 앞에서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일체 발설치 않겠다는 각서 쓰고 저를 진찰을 하고는 쇼크의 탈진이라고 그러고 링거 처방을 해줘갖고 링거 처방 받고 침대에 이제 뭐 조소도 다 끝나고 그렇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때도 아닌데 생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침대에 누워갖고 그래갖고 저를 고문한 이근환한테 아저씨 저 생리 터졌어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가서 생리대하고 팬티를 사다가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자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톡홀름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고문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직업 때문에 고문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제가 고문 피해자로 기억되기 싫어서 이 얘기를 통 안 했었는데 2012년에 1월 달에 이근환이 방공 목사가 돼갖고 방공 설교를 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1월 달에 내게 팬티를 사준 남자 이근환에게라는 폭로글을 쓰게 됐는데 제가 그 안에서 남영동에서 80년에 간첩을 잡더라도 왜 고문하는 직업을 가졌냐고 직업 바꾸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갖고 그때 제가 그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인간적인 심경에서 직업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방공 설교를 하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시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고문당한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고 회자돼갖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 고문 피해자로 기억되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을 그전에는 안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고문 피해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면은 제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보통의 평범한 여자로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세 분께 여쭤본 거는요, 1987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1987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이제 서두를 연 거고요. 사실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모신 건 지금 유순열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그 김태용 기자협회 회장이라는 분을 왜 그렇게 잡으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혈안이 됐을까? 이렇게 젊은 기자분들 막 그 여기자들까지 다 고문을 하고 이렇게 그 남영동을 거쳐간 언론인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 민주화운동 그러면 뭔가 이제 특별한 누군가만 민주화운동을 했다 하지,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민주화운동을 얼마나 했겠느냐, 뭐 자유언론 투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을 모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아투이, 조선투이, 그리고 8.55 해직 언론인이라는 아주 큰 그 언론, 그 자유언론을 위해서 싸우신 해직 언론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잠깐 관련된 영상을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단체에서 그동안 어떻게 자유언론 투쟁을 해오셨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예.